사실상 진짜 상습범이 아니고서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이 거의 벌금형이에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소송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소송입니다. 노동소송에서 또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았어요 라는 소송이죠. 임금이랑 퇴직금, 이게 뭐 노동청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액인 경우에 노동청에 가셔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임금이 많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가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하시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급여랑 퇴직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해야 돼요. 14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매달 며칠 이렇게 받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밀려도 14일, 이날로부터 14일 안에는 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는 날이 뭐 매달 5일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14일이 지나면 언제예요? 19일이죠.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5일날이 월급날인데 3일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5일이었으니까 14일 뒤는 19일이냐? 아니에요. 3일에 퇴사했으니까 퇴사한 날까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할 때. 그러니까 3일에서부터 14일이 지난 17일 혹은 16일에 급여를 줘야 됩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를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못 받은 급여가 얼마고 못 받은 퇴직금이 얼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동청에서는 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노동청에서 너가 임금을 못 받고 퇴직금을 못 받았으니까 노동청에서 먼저 주겠다, 나라 돈으로 먼저 주겠다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기는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대지급금은 급여 500만원, 퇴직금 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000만원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을 받으세요. 근데 내가 남은 금액, 급여고 퇴직금이건 1000만원을 다 넘어. 그러면은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소송을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지급금을 받으시는 거는 좋고, 또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진짜 상습범이 아니고서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이 거의 벌금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노동청이 이렇게 대지급금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따질 때는 급여랑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안 주잖아요. 그럼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연 20%입니다. 노동청에서 신고하실 때 대지급금을 계산한다? 아니면 노동청에서 처리해준다? 이거는 이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원금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반드시 소송을 병행하시는 게 이자까지 낭낭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은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게 한 달 평균 얼마다, 그냥 단순히 받은 돈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평균 얼마다, 그래서 퇴직금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퇴직금이 얼마다 나오는 거고, 노동청에서는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소송을 갈 때는 저는 조금 다르게 해드려요.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 서로 달라요. 다르면은 둘 중에 더 큰 액수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공식에 들어가는 이 임금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근로자, 특수한 근로자가 아니고서는 통상임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을 할 때 더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요. 꽤 많이 늘어납니다. 한 200, 300은 늘어나요. 물론 이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소송으로 가신다, 저한테 오신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다 항상 최대치로 계산을 해서 해드리고, 이자도 연 20% 딱 붙여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소송은 좀 단점이 있죠. 오래 걸려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1심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통상임금이 왜 더 비쌌느냐? 통상임금은 조금 달라요. 평균임금은 그냥 단순히 내가 받은 돈의 평균을 내는 거지만, 통상임금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 상여금 이런 거 다 계산하거든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는 모두 다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 전체 급여를 놓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여금이나 뭐 수당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신에 내가 평균임금, 내가 뭐 일용직 노동자, 그래서 수당이 좀 주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로자들 중에. 그분들은 평균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원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바꿔가지고 고정성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하면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게 통상임금을 개선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거 소송할 때 항상 상대방 변호사가 최신 판례를 잘 안 보시는 변호사분들이 회사 쪽에서 붙으면은 고정성 없는 것도 다 포함시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바로 또 내죠.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다. 상대방 변호사님 좀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깁니다. 계산을 할 때는 어쨌든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가 상세하게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보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사건에서는 항상 상대방과 싸우는 주제가 있어요. 대지급금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사업자 쪽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줬어요. 이거를 충당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 밀린 돈에서 조금 줬으니까 여기다 까야 되잖아요. 퉁쳐야 되는데 이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제충당이라고 민법에 있는 법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변제충당은 내가 변제를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내 전부에 미치지 않을 때 이거를 어디에 추가하는지 공식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비용은 소송에서는 뭐 그렇게 비용이 적기도 하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연 20%여가지고 뭐 1,200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500만 원은 대지급금이던 회사가 주든 줬어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은 200만 원을 먼저 이자를 먼저 소멸시키고 300만 원을 원금에다가 추가시켜서 7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자 계산을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주는 쪽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사 쪽 입장에서는 이자가 크기 때문에 이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원본에다가 자꾸 이거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근로자한테 최대한 이득이 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근로자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근데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은 이거는 법으로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회사 쪽에서 싸울 게 이걸 가지고 다투기가 되게 어려워요. 회사 쪽에서 이거를 다투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은 사실 거의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사 쪽에서 저한테 오신다라고 하면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또 협상을 잘해서 원금만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 하는 주장 중에 안 되는 주장들이 또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손해를 끼쳤다, 아니면은 이 근로자가 뭐 노트북을 내가 줬는데 이거 상계해야 된다, 이만큼은 좀 까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로기준법엔 명확히 있어요.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게, 이 임금, 퇴직금은 절대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계 금지 채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뭐 회사가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이걸 상계할 수 없어요. 임금이랑 퇴직금은 다 주고 받을 돈은 따로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 액수가 적으면은 제가 근로자 쪽 대리할 때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계에 동의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계산도 다 해야 되고, 또 일일이 다 급여명세서 다 뜯어보면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회사 쪽에서는 어쨌든 이걸 안 주려고 마음먹은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있든 없든 어려워서 못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주려고 마음을 먹었든 알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은 압류랑 뭐 경매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할 일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